예방접종 예진표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이 눈에 띕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같은 외부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쇼크 증상입니다. 혈압 저하,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고 가려움증이나 홍조, 혈관 부종 등 피부나 점막의 변화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호흡이 곤란하실 수가 있고 또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떨어지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의식 소실이라든지 쓰러진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대부분은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접종 후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접종 후 곧바로 의료기관을 떠나지 말고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의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에는 15분 내지 30분 관찰을 통해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가 되도록 의료인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알레르기 치료제 에피네프린을 접종기관에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해 이상 반응 환자를 긴급 이송할 방침입니다. 올해 1학기, 지난해보다 등교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등교가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정학습으로 40일가량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간 최장 40일가량 출석으로 인정받는 교회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체험학습 사유에는 가정학습도 포함됩니다. 교회 체험학습 일수는 교육청별로 최장 38일에서 40일에 달합니다. 다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중에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이 드디어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처음 일어난 건데요.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더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인구 지표 그리고 청년층이 원하는 대책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27만 2천 명으로 사망자 수 30만 5천 명보다 3만 3천 명 적었던 겁니다. 인구 감소,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건 역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치에서 더 떨어져 0.84명으로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 외엔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사실혼,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등 구조적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근본적 논의 착수를 위한 화두를 제시하는 등 하지만 젊은 층들은 대부분 일자리, 집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다. 너무 지금 아이를 출산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한테만 그런 복지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 낳고 나서 육아에 복직을 한다고. 저는 집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어떻게 하면 집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젊은이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해서 집 문제라든지 그런 돈 버는 거 관련해서 정부가 젊은이들한테 많은 정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백신이 몸속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모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인데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이런 허위 정보가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관련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동네 전봇대나 가로등에 백신에는 나노칩이 숨겨져 있다.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6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대전의 한 교회에서 전단지를 받아왔다는 피의자 진술을 듣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백신이 실험용 독약이라는 등의 온라인 허위 게시물 3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정보라며 온 오프라인상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동요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회분 정도가 백신을 맞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예상치 못한 후유증,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가짜뉴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광화문 일대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가는 점차 사람들로 붐빕니다. 곳곳에 손님들이 꽉 들어찼고 바로 옆에 나눠 앉을 생각으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식당에 우르르 들어가는 모습도 쉽게 포착됩니다. 다닥다닥 줄을 서서 대기하는 곳도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카페로 가봤습니다. QR코드나 수기명부 작성이 필수지만 이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구비조차 해놓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려 생활 방역이 느슨해지고 있다며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면역력이 생기는 가을까지는 이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일반인 접종은 7월에야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애 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3단계 때도 학교나 가정에서 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3일 장애 학생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와 예비 특수교사 1000여 명을 투입해 이들의 수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등 감염병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때도 장애 학생만 다니는 특수학교에는 긴급 돌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폭력은 트라우마로 남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 아니라면 치료를 받고 싶어도 찾아갈 만한 기관이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학교를 벗어나도 폭력의 기억은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트라우마에 고통은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까지 전이됩니다. 성인이 다 된 상태에서도 점점 더 악화가 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되게 많이 고통스러워요. 온 가족들이 다 진짜 불안에 떨더라고요. 하지만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사라집니다. 성인이나 자퇴생이 학교 폭력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찾을 수 있는 곳은 병원 정신과가 전부. 약물 치료로 버텨야 하는 건데 마음속 응어리를 풀기엔 역부족입니다. 이게 해맑음 센터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 군데 피학생들을 위한 그 대한 학교예요. 치유 시설인데 여기 좀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부모님들이 조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학생들만 있어야 돼요. 가해자가 유명인이라면 폭로라도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자구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바깥에 남은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독일은 그 성인기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발생이 청소년기에 일어난 거라고 하면은 청소년과 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아가 이제라도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세전소득은 309만 원,
중위소득은 2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 6.3% 늘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인 중간층 근로자 비중은 1.4%포인트 늘어난 50.4%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었습니다. 통계청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 불균형이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15만 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45만 원으로 그 격차가 2배가 넘었습니다.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베란다 욕조 찬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학대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당시 9살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모인 30대 여성 A씨는 영하의 날씨에 의붓아들 김모군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둔 욕조 속 찬물에 2시간 동안 있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김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녀 벌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김군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었고 계모 A씨는 앞서 2016년에도 2차례 학대 정황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습적인 학대 등을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의 2배에 해당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근육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고 몸속 수분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 성분인 나트륨.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땀이 잘 나지 않는 겨울철에는 오히려 나트륨 배출이 안 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위점막을 손상시켜 암으로 악화될 수 있고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골다공증 위험도 높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짠 음식이 단 음식 섭취 욕구도 덩달아 높여 과식을 부르고 살이 찌기 쉬워 혈압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물에 밥 말아서 그 국물 다 드시려고는 하지 마셔라. 매운 음식을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자극적으로 그렇게 더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좀 피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적정 수준의 나트륨 섭취량은 식품 100g당 120mg 미만 정도. 전문의들은 나트륨 권고량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국물이 있는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야채와 물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조언합니다. 이번 순서는 육아에 관한 알쏭달쏭한 궁금증을 전문가를 통해 풀어드리는 알쏭달쏭 육아상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명한 산후조리 비법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37, 그야말로 7일씩 3 곱하기 7에서 21일 동안 산후조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37일 동안은 가능하면 바람도 쐬지 말고 외출도 하지 말고 외부 사람들이 아기 보러도 방문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산후조리하는 기간 중에서 이제 아이 낳고 한 3주에서 그 보름 정도를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옛날부터 21일 동안 37, 21일 해갖고 21일 동안 아기들을 전염되는 거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근접하는 거 막고 그래서 금줄도 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37일이라는 것은 산효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원래 산후조리 기간은 넓게는 1년까지도 보게 되고요. 좁은 의미로 좁히게 되면 이제 37일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이 37일 동안은 우리 몸에 특히 자궁 내막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붉게 나오던 오로가 황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아물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 기간을 대표적으로 설정한 것은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이 기간만큼은 몸조리를 잘해야 나중에 큰 병치레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산후풍은요, 산후에 이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두 가지로 보통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몸이 춥고 시리고 떨리고 그러면서 옷을 껴입게 되고 그러면서 땀이 계속 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손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 안 아픈 데가 없는 전신 관절통의 그런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오냐면 이 출산할 때 너무 힘이 들었다든지 출산 후에 출산하면서 출혈이 너무 많았다든지 또는 몸이 아주 힘들고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찬 기운을 쐈을 때 우리 몸이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건강한 산모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몸이 약하신 분들은 출산 후에 찬물 또는 찬바람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후조리에 좋은 음식과 좋은 운동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산후조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요.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피를 많이 흘리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양질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름진 것을 먹게 되면 어혈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피가 탁하게 돼서 산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 이 두 개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미역입니다. 미역을 드시면 우리 몸의 피도 맑아지고 철분도 보충이 되고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로는 뭐 달걀 노른자나 쇠고기 또는 전복 뭐 이런 것들을 드셔서 좋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철분의 보충이 필요한데요.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시금치라든지 소의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분을 또 흡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은 하시면 안 되고요. 스트레칭 정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 자궁 내막이 아물기 전에 복압이 걸리는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되면 아물던 자궁 내막이 또 터지고 해서 출혈이 있게 되니까 배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피하시면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가볍게 걷기 정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산후조리에 도움되는 한약은 있나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후에 이제 한약을 복용해 왔는데요. 처음에 출산 후에 바로 어혈을 빼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궁 수축도 더 잘 되고요. 몸의 상태가 훨씬 더 회복이 빨리 되고요. 그렇게 어혈 빼는 약을 5일에서 한 7일 정도 쓴 다음에 몸의 기운을 돋구어주면서 원래 몸 상태로 빨리 돌아가게 하는 보약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유도 잘 나오고 엄마 몸도 건강해서 훨씬 더 아기를 잘 키울 수 있게 되고 산후풍이나 기타 모든 산후기 트러블들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4,496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으며 경제활동 인구는 2,738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습니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58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 7천 명, 3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계층별로는 20대, 30대, 4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고용률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하락폭을 보인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은 전년 동월 대비 31만 4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상담 전화의 모바일 채팅 상담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원과 24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한 모바일 채팅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가족상담 전화를 친구로 추가한 후 언제나 이용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전수조사는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대상 아동은 34,819명으로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양육 환경 및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4건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원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 고령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연령통합적 사회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령통합 세대연대 정책포럼을 출범했습니다. 제1차 연령통합 세대연대 정책포럼은 연령의 의미와 새로운 연령 기준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서울시는 야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야간 보육 온라인 신청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야간 휴일 등 긴급 돌봄이 가능한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과 365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등 5개 분야 152개의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신규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 세대별 맞춤형 인구 교육 실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가족 친화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경우 위험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습니다. 수시로 제공되는 기존 재난 문자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확진자와 스마트폰 이용자의 최근 2주 동안 동선을 비교해 10분 이상 동선이 겹칠 경우 자동 알람으로 알려주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사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육아 포커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